청계산장의 재판, 박은우 미스터리 스릴러. 경기도 광역수사대의 강력팀 형사 한지규는 수원 시내를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는 최근에 시청 근처 먹자거리에서 벌어진 심야 퍽치기 사건의 범인을 찾기 위해 탐문을 다니는 중이었다. 별 소득이 없었다. 오늘 하루도 공치는가 하고 그만 돌아갈까 생각 중인데 휴대폰이 울렸다. 어디냐? 팀장이었다. 시내죠 뭐. 야, 일 터졌다. 빨리 복귀해. 뭔 일인데 안달이십니까? 들어와 보면 알아 임마. 본부가 박살이라도 났습니까? 그보다 더한 모양이다. 열셀 동안에 안 와 있으면 죽는다. 하나. 팀장의 협박에 그는 넵 하고 전화를 끊었다. 정말로 그는 팀장이 열을 새기 전에 본소로 돌아왔다고 생각하며 스스로 자신의 번개 같은 운전솜씨에 자부심을 느꼈다. 사무실의 분위기는 무거웠다. 자리에 앉자마자 옆자리의 동료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인질 사건? 헉, 어딘데? 청계산 어디라고 하는데 확실히는 몰라. 산속에서의 인질극이라. 도대체 무슨 상황이지? 탈옥수가 등산객을 붙잡고 인질극을 벌이고 있는 건가? 강력사건 가운데 인질사건은 드문 장르다. 기껏해야 현행범이나 범죄 용의자가 체포되는 걸 피하기 위해 주변의 사람들을 붙잡고 농성을 하는 정도다. 그렇더라도 경찰서의 내 외근 형사들을 모두 불러들일 정도는 아닐 텐데. 애써 궁리하고 있는데 형사과의 막내가 문간에 나타나 소리쳤다. 청계산 인질 사건에 대한 브리핑이 있으니 모두 대회의실로 모이랍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니 이미 많은 동료들이 와 있었다. 30여 명쯤 되었는데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도 있고 곳곳에 서서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도 있었다. 잠시 후 수사대장을 비롯한 몇 명의 간부들이 들어왔다. 그 중에서 형사과장이 강단의 보도 앞으로 와 마이크를 들고 주목하며 말을 시작했다. 조금 전 9시 반 전후로 여러 건의 사건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본청의 한 건, 그리고 서울경찰청, 강남경찰서, 성남경찰서 등에 각각 2건씩 모두 9건의 신고 접수가 있었는데 다 동일한 사건으로 여겨집니다. 내용은 판교 인근의 청계산 산장에서 파티 중에 괴한이 총을 들고 파티 참가자 중 한 명을 쏘았고 나머지 참가자들을 억류하고 있다는 겁니다. 10여 건의 신고가 거의 같은 내용인 것으로 보아 허위 제보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고한 시간을 보면 모두 9시 15분에서 30분 사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형사과장이 일단 말을 끊자 곧바로 질문이 나왔다. 범행이 일어난 곳의 정확한 위치는 어디입니까? 아직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신고한 사람이 사건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까? 9건 가운데 사건 현장에서 직접 신고를 한 경우는 2건 정도로 여겨집니다. 나머지는 현장에 있던 사람이 아는 사람에게 문자로 알리고 그걸 받아본 사람이 신고를 한 겁니다. 직접 112에 전화를 걸어 신고한 여성은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이런 사실로 보아 사건 현장이 범인들에 의해 장악되었다는 뜻이라 볼 수 있습니다. 신고가 9건이나 되는데도 사건 현장의 위치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나오지 않았네요. 아, 신고 중에는 한 사람이 2곳에 중복해 신고한 경우가 있어서 직간접으로 경찰이 인질사건을 신고한 사람은 모두 6명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사건 현장에 있는 사람은 2 정도고요. 그들 모두에게서 사건 현장의 정확한 위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청계산 자락인데 분당 시가지를 오롯이 내려다볼 수 있는 곳이라는 진술이 있어 현장은 성남시 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서 과장은 프로젝터로 관할 지역을 백보드에 투사하도록 지시했다. 브리핑을 할 때 스크린으로 사용하기도 하는 커다란 보드에
경찰서의 관할 지역이 뚜렷이 나타났다. 그는 매직펜으로 지도의 청계산 남동 지역 몇 곳을 동그라미로 표시했다. 성남 시내가 내려다 보였다는 건 산장이 산 중턱까지 꽤 올라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시가지가 성남 구도심이냐 아니면 분당 또는 판교냐에 따라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여기 시흥동과 신촌동 그리고 금곡동, 고등동, 금토동, 운중동까지. 그러면서 그는 각각의 위치에 동그라미를 그렸다. 더 자세히 알 방법이 없나요? 아직까지는 제보가 더 있으면 모를까. 곧이어 대장이 회의실 전체를 둘러보며 말했다. 여러 각도로 알아보고 있는 중이니까 출동 대기하고 있어. 모두 다 갑니까? 급히 처리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과 후방지원팀 빼고는 모두 간다. 사건의 중요성이나 크기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서울과 경기의 합동수사팀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 그리고 더 이상 말이 없자 회의실은 여기저기서 수근거리는 소리로 가득 찼다. 인질 사건이라고 했는데 국내에서는 그런 사건 자체가 극히 드문 까닭에 어떻게 대응하고 처리해야 할지 막막한 것이다. 한지규는 주변에 수근거리는 소리를 듣다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의 진동을 느꼈다. 꺼내고 보니 번호가 눈에 익었다. 예, 한지균입니다. 한 형사님, 시옷방송의 송상현입니다. 네, 그런데요. 그쪽에 큰 사건 하나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큰 사건이라니? 청계산의 산장에서 총격과 인질 사건이 생겼다던데 그건 또 어디서 들었어요? 사실이군요. 우리도 신고를 받고 다각도로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방송사에도 제보가 왔습니까? 아니요. 거기 억류돼 있는 어떤 사람이 바깥에 지인과 나눈 메신저 내용이 쫙 퍼져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검색하면 바로 나올 텐데 그러지 말고 이 번호로 좀 보내주세요. 그럼 그쪽 경찰서를 소식통으로 해서 스팟 뉴스로 내보내도 되는 거죠? 하지 말란다고 안 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건 그렇지요. 우리도 정확한 사정을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라서 수사 개시도 못하고 있어요. 이쪽 출처는 빼고 적당히 하시죠. 신고만 들어왔다는 얘기군요. 몇 건이나 됩니까? 9건입니다. 내용은 거의 같고. 알겠습니다. SNS의 내용은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통화가 끊기고 잠시 후 문자가 도착했다. 그리 길지 않은 내용이어서 간단히 훑어보니 이미 신고된 것과 별 차이가 없어 보였다. 그래도 사건 현장의 분위기는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팀장이 가서 보여줬다. 한지균의 휴대폰에 떠있는 문자들을 뚫어지게 살펴본 강력팀장이 말했다. 이게 SNS에 퍼져 있다고? 그렇습니다. 미치겠네. 우린 아직 수사를 시작도 못했는데 벌써 온 나라에 다 퍼지다니. 그러게 말입니다. 한데 이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냐니? 우리 식구라도 모두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긴 모두 볼 수 있도록 해. 한지규는 휴대폰을 노트북에 연결해서 프로젝트로 투사하게 했다. 여러분, 잠시 앞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프로젝트로 투사된 휴대폰의 카카오톡 화면이 스크린에 나타났다. 장난 같은 카카오톡 메신저를 모두 숨죽이고 읽었다. 곧이어 첨부된 음성 파일을 플레이하니 멀리서 울리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볼륨을 최대로 해서도 잘 들리지 않는 음성이기 때문에 모두 숨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남성의 음성은 멀리서 들으면 웅웅거리는 저음의 울림소리여서 알아듣기 어려운 편이었다. 모두 숨을 죽인 채 귀를 기울인 끝에 겨우 몇 개의 의미 단어들만 귀에 들어왔다. 실제 상황이나 여러분의 신분은 인질, 또 당신의 몸값은 10원짜리, 내 말을 잘 듣기만 하면 무사히 나갈 수 있다 등과 같은 것들이었다. 다 듣고 나서 잠시 침묵이 틈을 메우다가 여기저기서 한마디씩 말들이 터져 나왔다. 우리가 접수한 신고들과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산장의 위치에 대한 단서는 없어요. 산장에서 파티를 하는 도중에 총격과 인질 사건이 벌어졌다 이거군. 이 자체만 가지고도 우발적인 사건인지 계획된 것인지 애매합니다. 말 맞네. 파티장에 총이 왜 필요합니까? 총이 있다는 것 자체가 계획된 것이란 증거가 아닐까요? 일단 특이한 점 2가지가 눈에 띄는군. 뭔데요? 파티 중인데 갑자기 곰 가면을 쓴 사람이 총을 쏘았다. 또 여우 가면을 쓴 사람이 그에게서 총을 빼앗아 들고는 여러 사람을 위협하며 인질극이 시작되었다는 점. 그리고 대화글의 당사자들이 파티를 세게 했다며 경찰에 신고하면 다 걸린다는 말. 이건 불법적인 약물을 했다는 뜻인 것 같은데 확실히 평범한 파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범인들이 가면을 썼다는 것 역시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준비를 했다는 뜻인 것 같고 사전에 계획한 사건이라면 시작하자마자 통신부터 차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가능할까? 처음부터 총으로 위협하며 휴대폰을 꺼내 놓으라고 압수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건 그런데 어차피 30-40명의 인원을 붙잡아 놓는다면 경찰이 알게 되는 건 시간 문제야. 까놓고 일을 벌이는 거지. 몇 건의 신고 전화가 이어졌다가 일시에 끊어진 것과 현장에 있는 인물이 녹음해서 보내준 파일에도 그런 냄새가 다분하지. 계획된 범죄라면 풀어나가기가 쉽지 않겠는데요? 9시 30분을 끝으로 더 이상 신고 전화가 없는 것으로 보아 휴대폰은 모두 인질범들에게 빼앗긴 모양입니다. 약 15분 정도로 꽤 시간이 지난 뒤에야 휴대폰을 압수했어. 일부러 신고할 시간을 준 것일까? 그나저나 더 이상의 정보가 인질들에게서 나올 수 없다는 얘긴데 이렇게 마냥 넉놓고 기다릴 수만은 없지 않은가? 그렇다고 무작정 청계산자락의 산장을 다 뒤져볼 수도 없지 않습니까? 거기 산장이 몇 개나 있는지도 모르고. 시청이나 등기소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뭘 기준으로 찾는단 말이야? 그렇게 중구난방으로 떠들어댈 뿐 뾰족한 대책이 나오지 않은 것은 사건 현장이 어디인지 특정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밤 9시 45분 성남 수정경찰서. 수정경찰서 역시 인질 사건에 대한 신고를 직접 받았다. 그리고 신고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웃과 상급 관서에 연락을 해보았다. 거의 같은 시간대에 신고 접수된 사실을 확인하고 가능한 많은 직원이 모여 회의를 하는 중이었다. 모두 초조해하고 있는 가운데 전화벨이 울렸다. 가까이에 있던 형사가 수화기를 드니 내 손으로 경찰청 본청에서 서장을 찾는다는 것이었다. 연결해. 잠시 후 중후한 목소리가 울렸다. 수사국장입니다. 예, 수정서 이인규 서장입니다. 거기 수사팀 다 모여있죠? 예 하고 대답하고 서장은 전화기의 통화를 스피커 모드로 바꿨다. 청계산 인질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청장님과 여러분이 긴급 회의를 했어요. 사건의 성격상 서울청과 경기경찰청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중대 사건으로 보고 합동수사팀을 꾸리기로 결정했고, 그래서 본청의 수사국장인 내가 본부장을 맡고 광역수사대 수사과장이 수사팀을, 경찰특공대장이 진압팀을, 그리고 경찰대에 있는 허완경감이 협상팀을 맡기로 했소. 그 밖에 언론 등 대외 공보팀은 본청에서 담당자를 정해갈 텐데 수합된 정보를 보면 사건 현장이 그쪽 수정경찰서 관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건 해결까지 꽤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외곽 경비와 천막 등 시설물 설치 등은 그쪽에서 해줘야겠소. 그리고 수사팀과 진화팀은 동원 가능한 인원이 있는데 협상팀은 제대로 꾸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그쪽에서 지원을 해줘야겠어. 서너 명 똑똑한 친구들로 준비 좀 해주고. 예, 알겠습니다.
아직 현장이 특정되지 않았지만 각자 알아보고 있으니까 알게 되는 대로 정보를 공유하며 즉시 현장으로 출동하는 걸로 하고 곧 현장에서 봅시다. 각 팀장들도 현장에서 직접 만나 수사회의를 하도록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서장은 같은 말만 반복하게 되는 게 짜증이 나는 듯 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수학이 저편에 있는 상관에게 짜증을 낼 수는 없지 않은가. 서장님, 가만 보면 우리가 제일 따까리네요. 어쩔 수 없잖아. 어쩌다 사건이 큰 게 걸려 담당 부서가 모두 상전들이니 위에서 까라면 까는 수밖에. 형사의 말에 수사과의 간부가 대답했다. 다들 들었지? 기동대하고 경비계, 시설팀 모두 대기시켜. 곧바로 출발할 수 있게. 얼마나요? 가용 인원 모두 동원해. 회의 참가자들은 옥신각신할 뿐 뾰족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밖에 손님이 찾아왔다. 누군데? 서장이 물었다. 이규범 의원과 비서입니다. 이규범 의원이라면 옆에 분당을 지역구로 둔 재선 의원으로 서장인 이인규와도 안면이 있었다. 무슨 일로 왔을까 궁금해하는데 이규범과 비서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며 냅다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다. 밖에서 일이 터졌는데 여기 모여서 뭐 하는 거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무장계한이 사람들 붙잡고 인질극을 벌인다며. 아니 그건 어떡해? 내 딸이 거기 붙잡혀 있단 말이야. 의원님 따님이 말입니까? 그래, 내 딸뿐 아니라 여러 사람이 붙잡혀 있다는데 빨리 구하러 안 가고 여기서 뭐 하는 거요? 우리도 신고받고 대책을 논의하는 중입니다. 대책은 무슨 얼어 죽을 대책. 여기 모여서 떠들면 인질범들이 알아서 풀어준단 말이오? 아니면 자수를 하러 온단 말이오? 그게 아니라 사건 현장을 특정하지 못해 다각도로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 문제라면 저희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규범의 뒤를 따라온 비서 송민우가 나서며 말했다. 어떻게? 30분쯤 전 의원님에게 따님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평소 알고 지내는 성주 오빠네 산장에서 파티 중인데 괴한이 나타나 총을 쏘고 사람이 죽었다는 내용이다. 성주 오빠네 산장? 송민우가 대답했다. 의원님 따님인 이윤정 씨가 알고 지내며 성주 오빠라고 부르는 남자는 제2그룹의 3세 조성주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사건이 일어난 곳은 제2그룹 오너 일가가 소유한 청계산의 산장이 틀림없습니다. 재빨리 전산팀 직원이 검색을 해 금토동 소재의 청계산 자락에 제2그룹 회장 부인 장미영 소유의 산장이 있다는 것을 알아내고 주소를 나눠줬다. 그러는 동안 서장은 본청에 사건 현장을 알아냈다고 보고하고 출동 명령을 내렸다. 형사과 강력 1팀과 기동대 1개 중대가 먼저 출발해 상황을 파악하고 인원이 더 필요하면 지원 요청을 하기로 했다. 나머지는 본서에 남아 전체 상황을 지휘 통제한다. 인질 사건인 데다가 이미 총격으로 사람이 쓰러졌다고 하니 119 구급대에도 출동 요청을 했다. 그렇게 1군의 차량 행렬이 사이렌을 울리며 시내를 빠져나갔다. 밤 10시 산장. 2층에서 남녀가 내려오고 그 뒤를 총을 든 피터팬이 따랐다. 남녀의 뒤에 바짝 붙어서 피터팬은 총구로 그들의 등을 떠밀었다. 남자는 바를 지나 홀로 걸어갔고 거기서 피터팬은 남자는 남자들이 있는 곳으로 여자는 역시 여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보냈다. 두 사람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리둥절했지만 역시 가면을 쓰고 있었던 까닭에 얼굴에 드러나지는 않았다. 실속 있는 한 쌍이로군. 바텐더가 그들을 보며 입을 열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은 인질입니다. 인질의 역할에 충실하면 안전은 보장되어 있지만
서투른 영웅의 역할을 하려 한다면 이곳을 살아나가지 못할 겁니다. 임영웅. 잠시 쉰 다음에 계속했다. 그런 의미에서 양쪽에 있는 남성분들에게 한 가지 조치를 취해 두겠습니다. 뭐 별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손을 조금 구속해 놓겠다는 거니까요. 큰 불편은 없을 겁니다. 거기 여자분 2분만 이리 나오세요. 바텐더의 지시에도 여자들은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바텐더를 바라보기만 했다. 바텐더가 옆에 서 있는 곰에게 고갯짓을 하자 곰이 권총을 든 채로 여자들에게 다가갔다. 그는 앞줄에 2 여자를 향해 총을 겨누며 앞으로 나오라고 손짓을 했다. 백설공주 가면과 쾌두명 가면을 쓴 여자였다. 둘은 주춤거리며 앞으로 나왔다. 둘 중에서 백설공주가 더 어깨를 떨었다. 쾌두먼이 백설공주의 손을 잡았다. 2 여자는 곰의 재촉에 의해 여우 가면을 쓴 바텐더 앞으로 갔다. 바텐더가 데스크 안쪽에서 상자를 꺼내 데스크 위에 올려놓고 말했다. 자, 이제부터 2 분은 여기 수갑을 가지고 저쪽 남자들에게 가서 저들의 손목에 채우는 겁니다. 수갑을 채우는 건 간단해요. 자, 이렇게. 그리고 그는 권총을 데스크 위에 내려놓고 수갑을 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오른쪽에 있는 여자의 오른손에, 왼쪽 여자의 왼손에 채웠다. 2 여자가 하나의 수갑을 같이 찬 것이다. 그는 열쇠로 수갑을 풀면서 말했다. 어때? 쉽죠? 바텐더는 2 여자를 번갈아 보며 말했다. 2 여자는 바텐더의 눈길을 받고 잠시 후 고개를 끄덕였다. 자, 이제 이걸 갖고 가서 저기 있는 남자들에게 채워요. 2 사람당 하나씩. 그리고 허리를 숙여 2 여자 사이에 머리를 가까이 대고 낮고 차가운 음성으로 속삭이듯 중얼거렸다. 제대로 안 했다가는 손목을 부러뜨릴 줄 알아. 2 여자가 두려움에 경직되었다가 흠칫 놀라는 몸짓을 했다. 바텐더는 남자들을 향해 움직이는 2 여자의 뒤를 따라가 3m 정도 앞까지 가서 말했다. 들어서 알겠지만 앞에 여자분들이 여러분에게 수갑을 채울 겁니다. 2인 1조로 2 사람당 하나씩 수갑을 채울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안전에도 도움이 됩니다. 섣불리 움직이려다가 총이라도 맞게 되면 개죽음 아닙니까? 2 여자가 남자들에게 접근해 수갑을 채우기 시작했다. 행동은 느릿느릿했지만 차근차근 하다 보니 몇 분 걸리지 않아 다 채울 수 있었다.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고 있던 바텐더는 2 여자를 다른 여자들이 있는 곳으로 보낸 뒤 다시 입을 열었다. 자, 여기 1층 전체는 넓은 홀이지만 보이지 않는 구획이 4개 있습니다. 남자들이 있는 곳, 둘과 여자들이 있는 곳, 그리고 우리 인질범이 있는 곳이지요. 인질인 여러분은 이 극이 끝날 때까지 자신이 속한 구획의 경계를 넘어선 안 됩니다. 물론 인질범인 우리의 허락이 있지 않는 한 말이죠. 지금 있는 자리에서 몸을 움직여 약간의 운동을 한다든지 긴장을 푸는 행위는 할 수 있으나 주변의 사람들과 대화를 해서는 안 됩니다. 가면을 벗어도 안 돼요. 생리현상 때문에 화장실을 이용해야 할 경우엔 조용히 손을 들면 됩니다.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자리를 벗어나는 것은 한 번에 한 사람만 허용됩니다. 아, 남자들은 수갑에 의해 묶여있기 때문에 2 사람이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일정한 시간마다 음료와 간단한 먹을 것을 제공해 드립니다. 여러분은 여기 조용히 잡혀 있다가 때가 되면 집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여우 가면이 긴 말을 끝날 때쯤 산장 밖에서 소음이 들렸다. 이제야 도착한 모양이군. 여우 가면이 중얼거렸다. 밤 10시 10분 청계산 산장. 산중의 밤은 침묵과 같이 온다. 일찍 어둠이 내려와 대지를 감싸고 모든 것을 잠재운다.
꾹꾹 하는 야행성의 날짐승 소리는 다른 생명에게는 자장가와 같다. 빛이 있어 늦게 잠드는 것들조차 조용히 갈무리하는 시간이었다. 멀리서 보면 곧 잠들 것 같은 빛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곳은 집들이 몇 채 있는 마을이다. 그나마 수도권이라 집들은 새로 지은 빌라형 주택들이 많았다. 그런 집들이 들어서 있는 곳까지는 어느 정도 왕복 2차선에 포장도로가 깔려있고 가로등도 있었다. 거기서 더 들어가면 도로는 차 한 대만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좁아지며 주위는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려있다. 그런 도로 같지 않은 도로가 구불구불 오래도록 이어진다. 사방이 온통 깜깜한 가운데 수십 대의 차량 전조등만이 어둠을 헤치고 달리고 있었다. 그렇게 몇 분을 더 가자 선두 차량의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졌다. 비포장 도로 구간으로 접어든 데다가 차의 상향등까지 켜고도 도로를 구별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나마 요즘 내비게이션에 도로교통 정보가 자주 갱신되어 목적지까지 제대로 표시되어 안내를 해주고 있으니 그걸 믿고 달려가는 것이다. 선두의 차는 차에 장착된 내비게이션보다 조수석에 앉은 형사의 휴대폰 내비를 켜고 움직였다. 그게 더 정확하긴 했다. 얼마쯤 가자 맨 앞에 차가 멈췄다. 차에서 내린 형사들이 고개를 들어 앞을 주시했다. 멀지 않은 곳에 꽤 큰 집 한 채가 오롯이 어둠 속에 뭉쳐 있었다. 2층짜리 건물로 1층, 2층 모두 실내에 불이 켜져 있었으나 불빛이 밖으로 새어나오는 건 아주 적었다. 목표했던 산장이 분명했다. 뒤따르던 차들도 길 옆으로 줄줄이 멈춰섰다. 저기가 그 산장인가 보군. 서장 이인규가 차문을 열고 나서며 물었다. 휘하의 간부들이 그 주위에 모여 산장 쪽을 올려다보았다. 네, 그런 모양입니다. 수사팀은 우리가 가장 먼저인가? 아무도 와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주변 상황을 파악해봐. 장비를 갖춘 기동팀과 2인 1조로 움직여. 서장의 지시에 차에서 내려선 형사들이 각기 무장을 한 기동대원들과 함께 산장 주위를 훑기 시작했다. 설비팀 또한 산장 주위를 움직이며 살펴나갔다. 얼마 후 어느 정도 평평한 곳을 찾아 땅을 다진 후 트럭에서 장비를 내리고 천막을 치기 시작했다. 산장이 있는 곳보다는 약간 낮았으나 산장을 측면으로 직접 바라볼 수 있는 곳이었다. 산장으로부터는 50m쯤 떨어져 있었다. 작업 차량에 거치된 대형 서치라이트의 불빛에 의지해 움직이는지라 큰 불편은 없어 보였지만 평지에서보다 훨씬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렸다. 그래도 그들은 울퉁불퉁한 맨 땅 위에 그대로 텐트를 치고 회의에 필요한 탁자를 들여다 놓고 조명시설을 설치하고 백보드 등을 갖추어 놓았다. 설비팀이 작업을 하는 동안 서장과 간부들은 산장에 가까이 접근했다. 너무 가까이 접근하면 위험합니다. 글쎄, 범인들이 모두 무기를 소지하고 있을까? 그렇게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뭔 일인지. 서장을 비롯한 경찰서 지휘부가 산장을 바라보며 심란해 있는 사이 뒤쪽이 소란스러워졌다. 차 한두 대가 겨우 스쳐 지나갈 만큼 길이 좁은 까닭에 출동한 차량들이 이미 길게 늘어서 있었으므로 새로 도착한 다른 경찰팀들은 그 뒤에 멈춰 설 수밖에 없었다. 거기서 내린 본청과 광역수사대의 수사관들이 고위 간부를 중심으로 속속 도착했다. 경찰 고위 간부들은 서로 알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직접 만나 인사를 나누거나 한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경찰청과 지방경찰청 그리고 일선경찰서 등 여러 곳에서 차출된 인원이 모여 합동수사를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그들은 이제 겨우 마련된 수사본부에서 인사를 나누었다.
본청의 수사국장이자 이 사건의 수사본부장을 맡은 민중수요. 관할 수정경찰서 서장 이인규입니다. 광역수사대 수사과장 강인루입니다. 경찰 특공대 대장 장대영입니다. 경찰대학에 있는 허완입니다. 공보담당관 김진학입니다. 모두 돌아가며 간단히 자신을 소개하자 민중수가 말했다. 전화로 얘기한 것처럼 내가 총괄 수사본부장을 맡고 광수대의 강 과장이 수사팀을, 경특 장대장이 진압팀, 허 교수가 협상팀, 김 실장이 수사본부 대변인을 맡기로 했어. 이 서장은 본부 세팅이 끝나는 대로 돌아가도 됩니다. 이인규가 예 하고 대답했다. 나머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시간 없으니 바로 회의 시작합시다. 수사본부는 이제 막 천막만 쳐놓고 탁자와 의자 등은 설비팀이 옮기는 중이었다. 자리가 마련되기를 기다렸다 회의를 할 정도로 여유가 있지 않았다. 이 서장이 가장 먼저 온 것 같은데 주변 상황은 파악했소? 저희가 와서 주변 상황을 알아보라고 보낸 지 약 15분 정도 지났습니다. 곧 와서 보고할 겁니다. 이인규가 시계를 보며 대답했다. 좋아요. 지금 되어 있는 일과 할 일을 점검해 봅시다. 수사본부는 여기다 설치하기로 하고 작업이 진행 중이지? 민중수가 이인규를 보며 묻자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다고 대답했다. 주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이 서장이 정찰을 보냈다고 하니 이따가 들어보면 되겠고 산장을 중심으로 포위망 구축해야 하는데 포위망은 이중으로 합니다. 안쪽은 진압을 위한 특공대가 위치하고 바깥쪽은 외부에서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기동대가 자리 잡도록. 특공대는 주요 지점에 저격수를 배치하도록 하고 민중수가 백보드에 매직으로 그림을 그리며 지시를 내렸다. 특공대장 장대영과 서장 이인규가 고개를 끄덕였다. 밤이라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지금부터 바로 시행하도록 하자고. 두 사람은 네 대답하고는 밖으로 나가 부하들에게 지시를 내렸다. 합동수사대는 급조된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았지만 짜임새 있는 지휘체계로 꽤 일사불란하게 자리를 잡아갔다. 헬멧에 헤드랜턴을 장착한 특수대원들은 상체에 방탄복을 입은 데다 개인 화기 등 중무장을 한 상태라 상당히 힘들 텐데도 일반인이 움직이는 것보다 날렵하게 줄을 지어 산을 탔다. 설비팀은 타고 온 차량을 수사본부 주변에 배치하고 산장과 가장 가까이 있는 곳에 장갑차를 세워놓았다. 산장 정문으로부터 30m 떨어진 곳이어서 조금만 크게 목소리를 내면 대화도 가능한 거리였다. 그 옆에는 전자장비를 갖춘 차량을 배치했다. 그 옆에 수사본부로 쓰일 천막이 세워졌고 본부 주위에 여러 용도로 쓰일 간이 천막들이 여러 개 뚝딱뚝딱 세워졌다. 큰 비라도 내리지 않는다면 웬만해서 견딜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렇게 준비를 하는 사이에 산장과 주변을 정찰하러 갔던 수사요원들이 돌아와 보고했다. 산장은 100여 평 되는 2층짜리 서양식 건물이고 전면이 동쪽을 향하고 있다. 산 중턱을 깎아 지었기 때문에 건물 앞마당은 그리 넓지 않다. 차량 10여 대가 주차할 수 있으나 현재 두 대밖에 없다. 평범한 소나타와 15인승 승합차 스타렉스다. 건물 측면을 돌아 뒤편으로 20여 미터쯤 걸어 올라가면 산장 지붕을 발밑에 두고 내려다 볼 수 있었다. 건물 오른쪽으로 3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약간 경사진 공터가 있는데 거기 승용차 20여 대가 주차되어 있었다. 파티에 참가하기 위해 온 손님들 차인 모양이었다. 대충 살펴본 바로는 절반 이상이 외제차이고 대부분 억대 이상의 고가 승용차들이었다. 건물은 현관문과 창문 모두 굳게 닫힌 상태고 모두 블라인드가 쳐 있어 안을 볼 수 없었다. 창문의 수로 보면 1층엔 서너 개, 2층엔 7개의 방이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1층엔 큰 거실과 부엌,
또는 조리대, 화장실, 세탁실, 기타 창고 혹은 다용도실이 있는 듯했다. 1층과 2층에 불이 밝혀져 있는데 밝기가 1층이 2배 정도 밝았다. 하지만 모두 블라인드가 내려져 있어 밖으로 새어나오는 빛은 적었다. 산장 밖에 있는 사람은 경찰 수사요원 외에는 아무도 없고 산장 안의 사람들의 움직임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현관 앞과 임시 주차장에 서 있는 차량들에도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보고를 다 들은 본부장 민중수가 말했다. 일단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차량부터 살펴봐야겠군. 산장 앞마당에 있는 차량은 파티 주최자 쪽 소유 같고 임시 주차장은 손님으로 오는 사람들의 차량 같으니 모든 차량의 소유자와 등록사항을 조회해 보도록 해. 산장에 있는 임실들의 상당수는 그걸로 확인될 테니까. 민중수의 말을 들은 수사팀장 강인우가 뒤에 선 형사들에게 고갯짓을 했다. 4명의 형사들이 이마에 손을 올려 경례 비슷한 동작을 취한 후 달려나갔다. 그리고 저 현관 앞에 서 있는 차들이 신경 쓰이는군. 진압팀장이 애들 보내서 조사해봐. 모든 상황이 범인이 의도한 거라면 저 차 역시 목적이 있을 것이다. 혹시 탈출용인가? 하지만 어떡해. 경찰이 대거 몰려오기 전이라면 탈출이 가능하겠지만 지금으로선 경찰뿐 아니라 수많은 취재 차량에 막혀서라도 쉽게 탈출하지 못할 것이다. 특공대장의 지시를 받고 방탄복과 소총으로 무장을 한 특공대원 4명이 2대의 차량으로 살금살금 접근했다. 경고장치가 있을지 모르니 직접 건드리지는 않은 채 2명은 차량을 살펴보고 다른 2명은 그들을 엄호하며 전방을 경계했다. 차량을 조사하는 2명이 꽤 밝은 손전등으로 차 안을 비추며 훑어보았다. 차 안에는 별다른 게 눈에 띄지 않았다. 한 바퀴 빙 돌아서 차를 살핀 후 이번에는 허리를 숙여 승합차의 아래를 비추어 살폈다. 바퀴며 차의 하부를 샅샅이 훑던 대원이 옆에 소나타를 조사하는 동료를 불렀다. 경찰 특공대 요원들은 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손짓으로 수십 가지의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손짓 언어를 갖고 있었다. 동료가 다가오자 손전등으로 차체 하부를 이리저리 가리키며 저게 폭발물이 아닌지 손짓으로 자문을 구했다. 동료도 얼굴을 좀 더 가까이 대고 살펴보더니 그런 것 같다고 대답했다. 그들은 돌아와 대장에게 승합차 하부에 폭발물로 추정되는 게 장착되어 있는 것 같다고 보고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장비를 갖춘 폭발물 처리반이 접근해 조사를 했다. 처리반이 도착해 탐지기를 작동시키자 경보음이 울리며 차량에 폭발물이 설치되어 있음을 알렸다. 폭발물은 약 100kg 정도로 차량 한 대와 주변 수십 미터는 날려버릴 수 있는 양이었다. 정밀 검색해보니 타이머는 없으나 기폭 장치는 바로 활성화될 수 있으므로 다른 조건, 즉 이동, 압력, 속도의 변화 등 무선 신호를 폭발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므로 당장 제거하거나 무력화시킬 수는 없었다. 차에서 제거하거나 차량 자체를 움직일 경우 범인이 폭발시킬 수 있기 때문이었다. 곧이어 저것이 왜 여기 있느냐는 문제로 논쟁이 벌어졌다. 인질 사건이 벌어진 게 맞긴 맞는 모양일세. 범인이 일부러 폭탄 차량을 세워놓은 건 확실한데 어떤 목적일까? 경찰의 무장병력이 강제 진입을 시도할 때 터뜨리기 위한 것이 아닐까요? 서 있는 위치가 현관 옆이니 그럴 가능성도 있긴 한데 인질극이라면 당연히 협상의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협상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수단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무력 시위용은 맞는 것 같은데 말이야. 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것으로 보면 경찰이 포진한 한가운데 돌진해 터뜨리기 위한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능한 대답들이 거의 다 나왔다고 생각될 즈음 뒤에 수정서의 형사 이수경이 말했다.
그는 경찰대를 나와 강력계에서 10년을 넘긴 베테랑 형사였다. 무역 시위란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다고 그보다 훨씬 무력이 있는 경찰이 겁을 낼 것도 아닌데요. 또 그들에게 이미 인질이 있는데 협상을 위한 무기가 더 필요할까 싶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향해 계속해 보라는 눈빛을 보냈다. 폭발물이 장착된 차량이란 그 차량 자체를 이용하기 위한 것이지 폭발물만 따로 쓰기 위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인질을 태우고 도주할 때 가장 유용하죠. 범인들이 차 2대를 다 이용할 가능성은 적으므로 스타렉스 하나에 범인과 인질들을 태우고 도주한다고 할 때 장착된 게 꽤 넓은 살상 범위를 가진 폭발물이므로 가까이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인질을 태우고 있으므로 대놓고 추적하지도 못하지요. 승합차가 15인승이므로 그들은 범인이 인질의 수가 10여 명 정도 되었을 때 차량을 이용해 도주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그 전에 원하는 것을 다 얻고요. 일리가 있는 견해군. 그렇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이번에는 강인우가 대답했다. 차량의 위치 추적기를 부착하고 2대 이상의 헬기 및 순찰 차량 등을 준비해 놓는 것이죠. 가능한 모든 대비를 다 해놔야 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해. 그럼 이제 지금까지의 상황과 앞으로 진행될 일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하지. 그러면서 강인우를 바라보았다. 저녁 9시가 조금 지났을 무렵부터 10여 건의 인질사건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신고는 9시 15분부터 30분 사이에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는 딱 끊어진 걸로 보아 그 시간대에 전격적으로 사건이 시작된 걸로 보입니다. 이후 신고된 내용을 토대로 사건 현장을 알아본 결과 성남시 금토동 소재의 제2그룹 소유 산장을 확인했는데 바로 저 앞에 있는 산장입니다. 사건 내용은 이곳 산장에서 3, 40명 정도의 인원이 모여 파티를 하고 있던 중 갑자기 괴한이 총을 쏴 사람을 살상한 뒤 파티에 참가 중인 사람들을 상대로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산장은 제2그룹 소유이고 이에 관계된 사람은 조성주입니다. 조성주는 제2그룹 오너의 둘째 아들로 이 파티의 주최자로 추정되는 인물입니다. 파티에 참가한 사람들은 대부분 부유한 편이고 인질범은 2명 이상인 것으로 보입니다. 산장의 위치가 서울 및 경기도의 주요 도심과 가깝긴 하나 산중에 깊숙이 있는 관계로 정확한 주소를 알기 전에는 찾아오기 어려운 까닭에 파티에 온 사람들은 미리 초대를 받았다고 볼 수 있으며 비밀리에 이루어진 만큼 부유층의 일탈이 이루어지는 파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파티에 참가한 사람이 보낸 메신저 내용에서도 일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브리핑이 끝나자 본부장 민중수가 물었다. 수사팀장은 조성주가 핵심 인물이라고 생각하나? 일단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는 가장 유력합니다. 그럼 수사팀이 빨리 조사를 하도록 해. 지금 어디에 있고 인질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네, 알겠습니다. 강인우는 대답을 한 후 옆에 있는 한지균을 보았다. 팀장이 들었지 하는 표정으로 고갯짓을 하자 한지균이 경례를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나갔다. 다음으로 협상팀에서 인질범과 접촉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들을 다시 점검했다. 하나, 인질의 안전을 확인한다. 둘, 인질의 수와 신원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는다. 3. 범인의 수와 신원을 알아낸다. 4. 무장 정도와 산장의 구조를 파악한다. 5. 범행의 목적을 알아낸다. 6. 이를 위해서는 인질범과의 대화는 부드럽게 달래면서 진행한다. 회의가 끝나자 민중수는 밖으로 나와 산장을 바라보았다. 그 뒤로 각 팀장들이 따랐다. 이건 꼭 막다른 골목 같군. 그게 무슨 뜻인지 짐작은 할 수 있지만 또 특별히 논쟁할 만한 것도 아니어서 팀장들은 가만히 있었다.
어둠 속에서 오늘따라 유난히 더 크게 느껴지는 산장이 그들에겐 도전이요 싸움의 현장이 될 일이었다. 그들 중 누군가에겐 그 산장이 거대한 괴수처럼 느껴졌다. 저 안에 있는 상대는 단순한 범죄자일까 괴물일까? 왔으니 이제 시작하지. 그의 말에 따라 특공대장 장대영이 확성기를 산장을 향하고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10시경부터 지상파 등에서 방영되는 방송 프로그램 하단 화면에 자막이 흐르기 시작했다. 속보 경기도 경남의 청계산 기슭에 있는 제2그룹 소유 산장에서 파티 중 인질 사건 발생. 경찰 특공대 소속 2개 중대 출동. 프로그램이 바뀌고 화면이 변해도 같은 내용의 자막 기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흐르고 있었다.